어려운 인간관계. 멀게만 느껴지는 행복과 성공. 열심히 사는데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까? 꾸역꾸역. 이 단어처럼 우리의 일상을 잘 표현한 말이 또 있을까? 아이가 예쁘든 아프든 모자라든 부모는 꾸역꾸역 사랑을 주고 선생님은 꾸역꾸역 바른 길을 가르친다. 가게 사장님은 꾸역꾸역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버스 기사님은 꾸역꾸역 제 시간에 도착하며 군인은 꾸역꾸역 훈련장에 가고 직장인은 꾸역꾸역 회사에 출근을 한다. 우리의 순조로운 일상이 매일 누군가가 꾸역꾸역 해내는 일 덕분에 이루어진다는 건 경이롭다. 인간의 마음은 날씨처럼 바뀌고 혹독한 시련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역꾸역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매일의 작은 행복이다. 보란듯이 희망이 사라지고 좌절이 예정되어 있고 몇 번이고 모든 걸 엎어버리고 싶을 때에도 우리 마음속 장부에는 희미한 바를 정자가 새겨지고 있다. 맛있는 식사, 소소한 수다, 기분 좋아지는 장난, 심지어 매일 같은 길을 발딛고 걷는 행위까지도 질긴 힘줄처럼 얽히고 설켜 강인한 근력을 만드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의 2023년 신간 마음의 지혜.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요즘 같은 때일수록 행복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시련이 찾아오는 때니까요. 최근 2년 동안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생명을 살린 의료진들,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밤샘 작업을 밥 먹듯 하던 공무원분들, 통신사의 직원들과 집에서 육아하느라 몸과 마음을 다 써버린 주부님들까지 매일매일이 힘들고 지친 날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이 코로나 팬데믹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완벽하고 평화로웠던 1년이 존재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은 매년 이번 위기만 넘기자고 하시지만 다음엔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위기가 찾아오지요. 올해가 단군 일의 최대 불황이었다면 내년은 해방 일의 최대 시련이 다가올 테지요.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고 우리는 그 시련을 버텨내며 생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행복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꿀벌이 살기 위해 꿀을 모으듯 인간도 시련을 버티기 위해 행복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행복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다시 서은국 교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의 기원의 결론은 생각보다 소소합니다. 모든 페이지를 통해 결론에 향하는 논리를 빌드업 해놓았지만 저자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크고 중요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것. 많은 분들이 저에게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행복은 삶의 평균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기에 저 또한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일을 떠올리곤 하죠.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만 해도 전 정말 행복했거든요. 무엇을 했냐고요? 저 어제 친한 친구 녀석 만나서 오징어회 먹었습니다. 오징어회는 그다지 비싸지도 않았어요. 어제 먹은 데서는 한 접시에 27,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내친 김에 멍게도 먹고 소라도 먹고 물론 소주도 한 병 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은국 교수가 행복의 기원에서 말하는 결론은 말로만 들었을 땐 코웃음이 쳐질지 몰라도 직접 경험해보면 인정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행위는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먹는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일이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행복감과 뗄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찮아 보이는 행복의 정의에 심오한 통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풍월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년에 100점짜리 커다란 행복 하나를 경험하는 것보다 10점짜리 행복 10개를 경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행복의 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더 자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뜻이지요.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게 나의 행복이야 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1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게 나의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생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행복에 대한 소박한 정의를 최대한 여러 개 가져보세요. 거창한 정의 하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끔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의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평생 동안 불행했던 건 아닙니다. 큰 상을 받았거나 큰 돈을 벌었거나 커다란 명예를 얻은 분들도 많으니까요. 단순히 행복의 크기만 놓고 보자면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험한 행복의 크기가 너무 컸다면 이후에 남은 행복은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행복의 빈도가 줄며 삶의 만족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은 총체적으로 경험한 행복의 크기가 아니라 현저하게 낮은 빈도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도 한번 잘 따져보세요. 1년 동안 꾹꾹 참고 있다가 15박 16일짜리 긴 여행 한 방 다녀온 것보다 1박 2일이나 3박 4일짜리 가벼운 여행을 여러 차례 다녀왔던 기억이 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이는 행복의 경험을 잘게 잘라서 횟수를 늘리는 나름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총합은 같지만 가성비가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잖아요? 어차피 휴가는 떠나기 전날이 가장 좋다는 거. 중년의 자녀가 노년의 부모와 대화를 나눕니다. 종종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는 시절이 있지요. 아, 나 그때 참 행복했는데. 자녀의 말에 노인이 된 부모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 아이를 크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가 떠올린 것은 행복의 크기입니다. 반대로 자녀는 행복의 빈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주자주 느낀 기분 좋은 감정이 마음속 거대한 행복의 뭉치로 남은 거니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많은 애를 썼는데 자녀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지요. 그랜드 캐니언도 데려가고 유럽 여행도 데려갔고 남들은 못하는 귀한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 애를 썼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자녀에게는 행복의 느낌이 남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행복과 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100점짜리 한 번의 행복보다 10점짜리 10번의 행복이 낫다면 0.1번짜리 행복 1000번은 어떨까요? 행복에는 빈도가 중요하지만 무조건 빈도가 잦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랍니다. 조카에게 용돈 주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이모가 명절 때 척하고 10만 원을 내민다고 칩시다. 조카는 와우, 이모 짱! 이라며 호들갑을 떨 것입니다. 그런데 500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녀석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이, 이모, 왜 이러세요? 장난치지 마요.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만날 때마다 500원씩 500원씩 10번을 주고 20번을 주고 100번을 주어봤자 조카의 얼굴에서 짜증을 걷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카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잡혀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10,000원은 되어야 용돈으로 쳐주는 거 아닌가? 여기서 쳐준다는 것을 부킹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인지심리학자나 행동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 학자들에게 통하는 일종의 은어인 셈이죠. 부킹이란 말은 자주 들어보셨지요? 주로 골프장이나 무도회장에서 즉석 만남을 할 때 많이들 쓰셨을 텐데 여기서 부킹은 장부에 기입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킹 프라이스란 조카가 자신의 마음속 장부에 이모에게 용돈 1회 받았음이라고 기입할 만한 최소 금액을 뜻해요. 10,000원보다 적다면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친다는 말입니다. 이 부킹 프라이스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 상대의 부킹 프라이스를 잘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요. 만약 조카의 부킹 프라이스가 10,000원이고 이모가 조카에게 1년 동안 줄 수 있는 용돈의 총합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방식으로 용돈을 주는 것이 이모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그렇습니다. 10번에 나눠서 10,000원씩 주는 게 가장 좋겠지요. 조카의 마음의 장부에는 행복의 바를 정자가 10회나 새겨질 테니까요. 50,000원씩 2번 용돈을 주더라도 지갑에서 나가는 돈의 총합은 같겠지만 조카는 올해는 이모가 용돈을 2번밖에 안 주셨네
라고 기억할지도 몰라요. 인간은 크기보다 빈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에 같은 돈을 받아도 자주 받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5,000원씩 20번을 준다면 조카 마음속 장부에는 한 번도 안 받았음으로 기록된다는 것을요. 이 빈도와 행복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야는 바로 급여학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경제학이나 행정학 분야가 심리학과 맞물려 연구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급여에 대한 만족감이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을 고안하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같은 날짜, 같은 주기로 급여를 받지요. 그러나 사람마다 부킹 프라이스가 다르기에 한 번에 큰 돈을 받아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람도 있고 적은 돈을 여러 차례 쪼개어 받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15일에 한 번씩 1년에 24번의 급여를 받을 때 일에 대한 만족도가 충족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럽에서처럼 주급으로 받길 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인지과학자에게 수여되는 룸메라트상을 받은 저명한 언어인지학자 마이클 토마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복잡하고 다음 세대보다는 단순하다.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더 다양한 모습인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선택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부킹 프라이스의 종류도 다양해지겠지요. 격리 회계 업무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받는 이의 수요에 따라 급여의 방식과 시점에 변주를 주는 발칙한 시도를 누군가는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잠시 경영 이야기로 빠졌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부킹 프라이스는 다양하며 또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오징어회를 먹고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학생이 칭찬을 받는 순간 머릿속 내가 나 지금 행복해 라고 느끼는 순간은 거대한 성취가 아닌 작고 소소한 경험이었지요. 하지만 그때가 나의 부킹 프라이스를 살짝 넘긴 순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기억으로 각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의 난중일기 만들기. 우리 뇌는 생각보다 민감하게 어떤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를 연결시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 오는 날 저녁에는 파전과 동동주가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혹자는 빗방울이 땅 위로 떨어지는 소리와 펜 위에서 부침개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라며 제법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과학의 옷을 입히고 싶을 만큼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부킹 해피니스를 필요로 하는 존재랍니다.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은 대한민국 닭들의 대순환이지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축구를 볼 땐 치킨과 맥주를 먹어야 하고 이삿날엔 짜장면을 먹고 한여름엔 삼계탕, 먼지를 뒤집어 쓴 날엔 삼겹살을 먹어주는 게 국룰인 민족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먹은 그 음식 덕분에 힘든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다고 말하지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동시에 써나가는 난중일기인 셈이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반복적으로 써먹는 나만의 부킹 해피니스가 있습니다.
제 나이도 어엿한 중년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선배 세대에게 혼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총장님께 질책을 듣거나 부모님께 섭섭한 한 소리를 듣는 날이면 기분이 한없이 다운되지요. 그런 날이면 뜨끈뜨끈한 사우나에 몸을 녹이고 저녁으로 알탕 한 그릇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힘이 나서 다시 웃으며 그분들을 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학생이나 후배들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씨, 다신 애들 안 가르칠래 하고 다 집어던지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책임지지 못할 길로 가게 되겠지요. 가슴에 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날엔 찬물로 샤워하고 냉콩국수를 먹곤 합니다. 그래야 다시 웃으며 학생들과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반대로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났는데 알탕을 먹었더니 더 속이 터지고 선배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냉콩국수를 들이키면 그 사람을 다신 안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먹는 이야기만 했나요? 제가 음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꼭 먹는 것만으로 시련을 극복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일하다 보면 내가 돌머리가 아닌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서 연구를 그만두고 싶으면 카센터를 운영하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법 먼 거리지만 기꺼이 찾아가 커피 한 잔 놓고 두어 시간 수다를 떨고 집으로 가는 거지요. 그럼 얼마쯤 뒤에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가슴이 서늘할 땐 주변 환경을 뜨겁게 하고 열이 뻗쳐오를 땐 몸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머릿속이 답답할 땐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내 몸을 이동시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난중일기는 이처럼 환경만 살짝 바꿔주는 온습도 조절 장치 같아요. 좀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온도와 질감, 천장의 높이, 빛의 밝기, 무겁거나 가벼움을 느끼는 사소한 감각은 뇌의 어느 부분에든 영향을 끼쳐 생각과 기분을 바꾸게 해주거든요. 별것 아닌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활용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나만의 난중일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